시작하겠습니다. 일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이 발언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들을 돌면서 상생금융을 주문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초에 비해서 1%포인트 넘게 떨어졌고 때마침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도 대부분 풀렸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이나마 줄어들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전년에 비해서 87%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금리를 낮췄던 은행들은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제했던 은행채 발행을 크게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은행 대출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됩니다.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작심하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구조를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돈 풀어서 해결하라, 또 금리 낮춰서 해결하라 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이죠.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훈의 경제쇼. 네, 미국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이 괴멸됐던 일본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지금 등에 업고 반도체 산업 부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영민 K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한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 네. 자, 먼저 제가 오프닝에도 말했지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들어섰다. 네, secular stagnation. 네. 그 뭐라고요? secular stagnation. 네. 그렇게 말해요? 네, 사실 외국에서 먼저 구조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의미에서 그 단어가 나오고 레리 서머스가 많이 쓰는 단어고요. 그 얘기를 반복한 거죠. 예. 굉장히 똑똑하시네. 제자리를 노리시는 것 같아, 자꾸.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돈 풀어서 해결하라, 또 금리 내려서 해결하라, 이거 구조개혁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센 발언인데 네. 왜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는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붙습니다. 왜 한국은행 총재가 그랬을까?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을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한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고 IMF에서 아태 국장도 했기 때문에 경제적 식견이나 그리고 저희가 보는 경제학 원론 교과서 그 가장 많이 보는 원론 교과서 저자기도 합니다. 이만한 식견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조 개혁을 해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특히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저성장하는 그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불렀던 구조적 장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연금 문제, 교육 문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 등등 이런 종류의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에 정리해서 해 주신 거였죠. 그거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고 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닿았나 봐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이. 그렇죠. 그 반장님도 눈여겨보셨지만 슈카라는 경제경영 유튜버는 이걸 가지고 25분짜리 클립을 만들었는데 클릭 수가 100만 클릭이 넘었어요. 그냥 이창용 발언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만큼 시원한 맛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제 당면한 문제다. 그리고 이창용이라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큰 사람이다라는 정도의 공감대는 있는 거죠. 그럼 이창용 총재가 네. 그냥 원론적인 얘기한 거지 뭔가 이걸 숨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누구를 들으라고 한 말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정 정도의 어떤 정치 경제적 맥락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게 다 그 재정 금융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치환하지 마라. 그 말은 즉슨 재정 건전성은 중요하고 그리고 통화 정책의 독립성은 중요하다 이런 종류의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를 일주일 뒤에 또 합니다. 지난주였죠. 지난 주말에 한국은행이 그 코로나 이후에 첫 그 대면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 자리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모아 데려오고 그리고 또 FOMC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던 연은 총재 한 사람도 전 연은 총재 한 사람도 데려와서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도 또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중요할 것 같은데 구조개혁도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봐요. 그게 또 기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 홍 반장님도 말씀하셨고 슈카도 말하고 굉장히 화제가 되니까 이걸 기사로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 회의도 들어봤더니 너무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창용 총재는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란 건 그 외국에서 노벨 경제학상하고 이제 코체라코타 전 연은 총재 지금은 로체스터 대학 교수 그리고 사전트 노벨 경제학상 받은 토마스 사전트 교수였는데 물어본 건 이런 거였습니다. 재정 정책을 계속 이렇게 좀 쓰려고 해도 되냐. 일본에서는 보니까 회의하는 거 보니까 그 장기 구조 저성장 장기 침체로 또 다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구조개혁에 집중해야지 무슨 정부 정책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이 코체라코타 교수는 훌륭한 말인데 근데 나 그거 내 연구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그 이자율 R 그리고 마이너스 G 경제성장률 이자율과 경제성장률 얘기하면서 경제성장률보다 이자율이 충분히 낮으면 그래도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재정을 써도? 네. 그러니까 장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된다면 그러면서 이자율이 그보다 좀 더 낮다면 재정정책의 공간은 열린다.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근데 그래서 뭐 서둘러 말을 마무리하고 사전트 교수한테도 가는데 재정 준칙을 물어봅니다. 재정 준칙의 필요성이나 의미, 역할 이런 걸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교수는 너가 잘못된 사람 혹은 지금 좀 물어보면 안 될 사람한테 그거 물어본 것 같은데 하면서 말문을 열어요. 자기 생각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미국의 공화당도 민주당도 모두가 동의하는 종교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방금 전에 말했던 코체라코타 교수도 특정 조건이 되면 정부의 재정 정책 마음껏 해도 된다고 하지 않느냐.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은 없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담이 서둘러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히트한 그 발언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세계적인 했는데. 석학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석학들은 글쎄 했습니다. 석학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알면 잘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를 테고 그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상황만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총론으로 설명 안 되는 강론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서 기자가 지금 그 기획재정부 출입하죠? 기재부 출입하죠? 기재부에서는 그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입안을 했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공식적으로 뭐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주제넘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해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라나? 특별한 그런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사실 제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한번 다음에 한번 좀 모셔와야겠네.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그럼 오늘 주제가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입니다. 왜 다시 반도체예요? 배경이 뭐예요? 일본이 반도체를 안 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도체에서 세계를 제패했었고 실제로 그리고 그 뒤로 무너진 뒤에도 계속해서 부활하려고 시도했었지만 계속 실패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도 부활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하는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다는 것이 일본 뒤에 미국의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해 7월에 일본과 미국의 그 장관 두 사람이 모여서 2+2 회담을 하고 반도체 협력하기로 합니다. 2나노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보면 상무부 장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자리에
블링컨이 나왔습니다. 국무장관, 외교장관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하야시 외무상 우리나라하고 아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이 오히려 가운데에 서서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경제 사안이 아니고 안보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합의를 했고 그리고 12월에는 일본의 라피더스 그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 연합이죠. 이 회사하고 미국의 IBM이 협력하기로 합니다. 2나노 개발에.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 3조 원 정도를 더 태우기로 하고 미국에서는 IBM의 뉴욕주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에서 일본 기술자들을 교육시켜주기로 합니다. 2나노 기술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고 마이크론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좀 짓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네. 동시에 TSMC 얘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TSMC가 쿠마모토에 공장 짓는다는 얘기는 지난해 나왔고 이미 짓고 있고 거의 이제 가동 전 단계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1공장이었는데 사실은 이 공장 지을 때 절반은 일본 정부가 돈을 대고 그리고 한 10% 정도는 덴소라는 자동차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 그리고 소니 이미지 센서 공급받을 거기 때문에 돈을 60%를 일본에서 내는 거예요. 이 공장을 투자를. 근데 그러고 나서 생산된 것도 다 사주기로 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자동차 회사인데 반도체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사실은 자동차 회사야말로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필요한 회사고 지난 팬데믹 과정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면서 인플레이션 촉발된 바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반도체 수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TSMC를 부른 건데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부른 거고 돈도 대주고 물건도 사주겠다고 하니 TSMC가 안 할 이유는 없죠. 게다가 이게 한 10나노대 레거시 칩 그렇게 초미세 공정 칩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올해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공장 하나 더 짓는다. 쿠마모토 고 옆에 요거는 초미세 공정이다. 시스템 3나노, 반도체. 2나노 이렇게. 3나노, 2나노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여튼 초미세 공정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여기 투자한다. 투자를 얼마나 할지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TSMC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TSMC가 이 공장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일본의 반도체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일본이 그럼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다는 거는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대만 같은 그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미국은 반도체 설계 시스템 칩 반도체를 하잖아요. 일본은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하겠다는 겁니다. 둘 다? 그 마이크로는 메모리를 할 테고 TSMC와는 시스템을 할 테고 일본이 지금 2나노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TSMC가 혹은 미국이 왜 이러느냐, 왜 일본에 이게 다 가느냐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텐데 근데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저는 작년 7월에 칩스법 미국에서 통과시킬 때 백악관에서 한 회의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거든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해가 가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미국이 불안해하는 지점. 그 불안해하는 지점은 타이완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 아닙니다.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이 시스템 반도체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타이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고 특히 중국도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저부가가치는 중국에 의존하고 고부가가치는 타이완에 의존하는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근데 사실 반도체라는 것은 안보 사안이다. 그 자리에 로키드 마틴 대표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막 차세대 무기 혹은 AI 분석 시스템 그래서 안보 사안을 결정할 때 차세대 칩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대표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의료 업체도 데려오고 기타 등등 뭐 엔진 업체 그리고 노조 다 데려와서 얘기를 듣는데 결국은 우리가 타이완에 너무 많이 반도체를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냐. 우리가 개발한 거다.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할 때다라는 얘기를 연극적인 회의를 한번 하면서 그 다음 날에 칩스법을 통과시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타이완 의존도 약화입니다. TSMC가 만드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TSMC가 미국에 와서 만들게 하고 그리고 TSMC 다음으로 파운드리를 잘하는 삼성도 미국에 오게 초청을 했죠. 강제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 다 만들면 좋은데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 만들기에 최적의 요건이냐. 그랬다면 우리나라나 타이완으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제조 차원에서의 그 어떤 그 고품질 역량
혹은 제조 역량, 기술 개발 역량 말고요.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일본한테 그다음에 한국한테 타이완한테 제조 일자리를 잃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긴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짓는 데도 많이 들고 유지 운영에도 많이 들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중국이 따라온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아시아에 또 다른 기지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냐. 타이완은 지정학적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이 침공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한국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있습니다. 예. 없는 다른 그러면서 기술력이 꽤 되는 나라가 어디냐 둘러보면 어디가 보일까요? 동남아도 물론 뭐 패키징이나 기타 반도체 제조를 하긴 하지만 일본만한 곳이 있을까요? 소재 부품 장비가 모두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소재 부품 장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미국과도 너무나도 친한 나라. 그러니 일본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인데 네.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도 물론 안에서 뭐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다 미국 내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있지만은 그거로는 다 충족을 못하니 또 하나의 대체제로 일본을 선택한 거다. 사실 TSMC 입장에서 미국에 지을래 일본에 지을래 했을 때 어디가 비용이 더 적게 드니 라고 물어보면 답은 확실히 일본 쪽일 겁니다. 비용만 본다면. 물론 그럼, 지진 같은 위험도는 있지만.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지원을 지금 얻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반도체 그 어떤 전략에서 충분한 어떻게 보면 실리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은 사실 실리를 취하는 게 그렇게 뭐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삼성이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 지어 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세제 지원에 달려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경쟁력이 있느냐 지금 뭐 10나노대 진입도 못한 회사가 무슨 2나노를 만드느냐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 부분에 물음표가 붙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메모리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파운드리도 2등 정도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근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이 기술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제조 말고 기술만 보면 미국은 여전히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독보적으로 제일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ASML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지도 모릅니다. ASML 네덜란드 회사죠. 그 리소그래피 만드는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때 색이는 붓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좋은데 웨이퍼에 색이는 붓인데 이 붓을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1등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1등이 되었느냐 대체 불가능해졌느냐 미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그 네덜란드 ASML이 필립스에서 분사한 회사인데 처음에는 캐논이나 니콘 같은 회사가 이 EUV 장비와 유사한 리소그래피 시장에서는 가장 뛰어난 회사였습니다.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때. 그 렌즈 광학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반도체를 처음에는 붓으로 이렇게 회로선을 새겨야 될 것 같지만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노 단계가 내려가면서. 그래서 리소그래피라는 건 빛으로 새기는 겁니다. 어떤 빛으로 웨이퍼를 빛으로 쪼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냥 스르륵 인쇄가 되는 그런 회로를 그린다 이거죠. 회로를 그리는 건데 극자외선으로. 극자외선,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근데 이거는 ASML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 수 있게 되냐? 미국이 기술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미국이 국내 회사에 보니까 ASML 같이 이런 광학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원천 기술도 미국 기술이에요? 그럼 원래? 상당수의 기술이. 그리고 이 광학 장비라는 것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자면 EUV 장비라는 것이 매우 미세한 극자외선을 쓰는 이유는 이게 몇 나노대에 아주 가는 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주 가는 미세한 빛을 만들려면 레이저로 주석이라는 금속 방울을 쏴야 합니다. 근데 이 주석이 진공 상태에서 320km 시속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걸 레이저로 쏴서 맞춰야 돼요. 2번 맞춰야 돼요. 그럼 엄청 뜨거워져서 빛을 막 발산하는데 그게 극자외선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극자외선을 레이저를 만들면 이걸 거울로 모아서 반도체 회로기판 웨이퍼 위에 쏘는 겁니다. 이 장비예요. 이 장비는. 그런데 이 장비를 만들 때 레이저는 독일 회사가 만듭니다. 트럼프라는 회사. 그리고 이 레이저를 쏘는 시스템 아주 정밀하게 레이저를 쏘는 시스템은 미국 회사 샤이머라는 회사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 쏘면 극자외선이 막 나오잖아요. 이 빛을 모아서 회로기판으로 쪼아주는 거울. 이건 자이스라는 독일 회사가 만듭니다. 사실은 ASML이 조립은 하지만
세계적인 기술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모아서 조립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는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부분이 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미국이 국립연구소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걸 어디 주나 봤더니 일본 주기 싫은 거예요. 당시 8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제가 어디 있나? ASML이 네덜란드 회사고 괜찮은데 해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이 얘기는 캐논이나 니콘으로 안 주고. 네네. 그래서 결국 그 회사들은 사실은 일본 회사들은 이거 기술적으로 안 돼. 이게 어떻게 돼? 320km 시속으로 움직이는 주석 방울을 레이저로 2번 쏴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밀도냐면 레이저를 달에 있는 달 거리에 있는 골프공을 맞출 정도로 정밀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울의 정밀도는 이 얘기는 전부 다 칩 워라는 크리스 밀러가 쓴 엄청나게 재미있는 책, 제 책과는 달리 엄청난 베스트셀러인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거울이 매끈해야 되냐? 이 거울을 독일 사이즈로 키웠을 때 그때 불순물이 0.1mm 정도. 독일 전체 국토에? 네. 그 정도 사이즈로 키워도 그 정도로 정밀한 기술이어야 되니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만드는데 10년 걸렸어요. 미국의 지원하에 ASML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ASML이 지금의 이 ASML이 됐다는 건 미국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고 그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기술이라는 것이 미국의 지원 받아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이 얘기를 일본으로 갖고 돌아와 보죠. 지금 일본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시스템과 메모리 둘 다 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산업 분야에서 좀 더 투자를 하고 국가가 돈을 찍어서 막 지원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일본이 지금 현재 기술력이 없으니 불가능할 거야라고 생각하던 거랑 미국이 지원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게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이게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장치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년의 격차 이것만 해도 뭐 따라잡기가 굉장히 그 허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뭐 소재 부품 장비는 워낙 앞서 있지만은 생산에 대해서는 40년 전에 이미 다 포기하고 손 놔버린 거잖아요. 포기하진 않았지만 잘 안 됐죠. 그리고 어쨌든 40년의 격차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에 와서 미국 암만 그 미국이 등에 업힌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ASML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칩워라는 책에서 보니 ASML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 회사가 된 게 아니었던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할, 이 첨단 기술에서 늘 가장 앞서가는 나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ASML이 갑자기 그렇게 지금 절대 강자로 반도체 업계에서 거기 없으면 다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다 ASML에 손 벌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가 된 거는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고 일본이 만약 그런 지원을 받는다면 반도체 산업계에서 절대적인 강자가 될 수 있을 거다. 될 가능성이 이전에 계속 실패했던 일본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면은 사실 과거를 복귀해 보면은 일본이 그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산업에서 전 세계에서 뭐 넘사벽이었잖아요. 전 세계 시장 거의 다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일본한테 너무 뺏기고 있다 하다 보니까는 강제로 이제 그냥 니들 반도체 하지 마 하고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갖다 키워야겠다. 왜냐? 한국과 대만이 너무 컸어. 너무 컸다기보다는 한국과 대만에 너무 우리가 의존하고 있네. 저기밖에는 생산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나라들은 약간 중국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일본을 갖다 더 중점적으로 키우면은 한국이나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경쟁력을 우월적인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게 저는 들리는데 지금. 일단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봐야겠죠. 사실 삼성의 위치. 우리는 삼성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삼성입니다. 삼성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메모리는 계속 1등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메모리는 사이클을 타고 사이클이 안 좋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산업이라는 게 이번에도 또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고 싶습니다. 파운드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메모리에서 돈 벌어서 파운드리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모바일.
스마트폰 세계 1등을 한 10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모바일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애플이 거의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고 삼성은 중저가가 아니면 점유율을 맞출 수 없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재작년 계속 고스 파동, GOS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이 딸리다 보니 이걸 소프트웨어로 커버하려다가 전 세계의 그 네티즌들이 아니면 기술 관련 업자들이 화가 난 거거든요. 발열 반응이 네. 너무 뜨거워졌다는 거. 파운드리 만드는 기술이 TSMC만 못한 겁니다. 수율이나 뭐 기술 자체는 극 초미세 공정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제품으로 양산해내고 예. 충분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량 없이 이 능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 시장에서도 중국에서 1%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점유율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바일에서 이익을 많이 내던 과거 좋던 10년도 이제 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파운드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짓습니다. 처음에 한 20조 좀 넘게 들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30조 든답니다. 예. 그중에 한 몇 조 지원받는다 손 쳐도 굉장히 비싸죠. 한국에서는 아마 10조 정도면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비도 더 많이 들지만 미국이 원하고 또 수요처가 미국이기 때문에 또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해서 거대한 투자를 거기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하고 있는 와중에 정보도 줘야 됩니다. 미국이 이런저런 정보도 요구합니다. 혹시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에 투자 많이 해놨어요. 중국에 공장 많이 지어놨죠. 여기도 한 예. 20-30조 들여서 지어놨는데 이 공장도 최신으로 리뉴얼하는 거 매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이 넘어갈까 봐 미국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파운드리를 해야 되는데 모바일도 잃고 있고 메모리는 한계가 있는데 파운드리 중국에 있던 중국에는 더 투자해서 파운드리를 키울 수 없고 예. 여기도 시장인데 요건 포기해야 되고 미국에 가야 되는데 미국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 한국에서라도 열심히 기술 개발해서 격차를 줄여서 TSMC를 쫓아가는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본의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 하겠다고 그러죠. 그렇지. 예. 지금 그동안 파운드리 했다가 실패했고 예. 그리고 인텔이 좀 많이 꺾였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등에 업고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 선수로 우리나라가 삼성을 지원했던 것처럼 미국이 앞으로는 인텔을 지원합니다. 인텔도 뒤에서 쫓아옵니다. 근데 인텔은 아마도 금방 쫓아올 겁니다. 어쩌면 금방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제조 역량만 갖춘다면. 예. 근데 미국과 일본이 협력까지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로만은 이게 앞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네. TSMC가 잡고 있는 TSMC를 넘어서기 위해서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하려면 기술력만 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파운드리에 일본 대만의 그 TSMC가 파운드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공장만 TSMC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그 반도체 생태계 설계 네. 회사들 그 팹리스라고 하잖아요. 네. 수없이 많이 딸려 있잖아요. 물론 가장 많은 팹리스를 갖고 있는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지만은 네. 타이완에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반도체 조그만한 설계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거 한번 만들어줘봐. 이거 한번 만들어줘봐. 거기서 수많은 노하우가 생겨서 오늘날의 TSMC를 만든 거잖아요. 한국은 사실 그런데 팹리스 반도체 설계 거의 지금 전멸하다시피 한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되겠느냐. 공장만 좋게 지은다고 해서. 사실 우리는 대기업 의존 경제였고 네. 삼성에 의존하는 경제였는데 지금까지는 삼성이 내부에 거대한 수요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엑시노스, 퀄컴 이런 칩들, 그렇죠. 이런 칩들이 사실은 갤럭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예. 갤럭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퀄컴이 삼성에다가 발주하기도 했었고 예. 그렇게 해서 삼성 안에 파운드리 안에 수요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하면 할수록 잘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팹리스들의 주문을 받아서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 만들어 볼수록 이 회사는 점점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하우가 생기니까. 네, TSMC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세밀해서가 아니고 이걸 많이 해보고 불량률을 줄이고 다양한 걸 만들어 봐서 뭐가 와도 주문이 와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암묵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우리도 그걸 내부 소스로 일단은 엑시노스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고 퀄컴도 우군이었는데 사실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에 버금간다고는 하지만 예. 최첨단 공정에서는 버금간다고는 하지만 충분한 수율 불량률이 적은 부분 이 부분이 예. 안 나오고 TSMC가 만든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거 아니야? 발열에서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예. 이런 종의 의심을 사다 보니
거대한 그 팹리스 회사들 아니면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점점 TSMC에 더 의존해가는 현상이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던 부분들을 그 삼성이 인하우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혹은 협력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해소를 해왔고 그런 관계에서 지금 3나노 GAA 적용한 기술은 제일 먼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진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지금 현재 확고한 2등인 것도 분명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도 분명한데 근데 점점 돈 쓸 곳은 많아지고 경쟁자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경쟁자가 그냥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도 지금 버거운데 인텔까지 한다면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질적인 경쟁 정말 진짜 경쟁자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또 더 가야 하는 필요도 삼성 입장에서는 생긴 것이고 동시에 일본에도 이번에 R&D 센터를 만든다고도 했죠. 그러면 지금 일본 뭐 인텔은 그렇다 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라피더스라고 해서 일본 반도체 산업 부울의 지금 부흥의 부활의 그 선두주자로 나섰다는 기업이잖아요. 얘가 그냥 보니까 소니하고 몇 개 연합입니다. 연합이잖아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도체가 옛날처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니들 혼자 개개인은 이거 아무것도 기술도 없고 역량이 없으니 다 헤쳐 모여봐 하고 일본의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정부 주도로 자산관리공사 같은 데서 주도로 해서 헤쳐 모여서 이제 기업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라피더스라는데 이게 잘 되겠느냐.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 몇 해 전에 그것도 있어서 그 올레드 그 디스플레이도 한번 헤쳐 모여 해서 했다가 거의 파산했거든요. 안 되거든. 정부 주도로. 지금 같은 민간도 혁신이 안 일어나는데 근데 라피더스라는 게 어쨌든 정부 주도잖아. 일본 정부가 주도한. 거기 모인 8개 기업들은 다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 아무리 미국이 등에 업는다 하더라도 이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 반도체 삼국지라는 권석준 교수가 쓴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일본이 왜 실패했는지가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얘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실패했느냐. 처음에는 기술에 내가 기술이 최고야의 자만심에 빠져서 그래서 갈라파고스화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실패했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그 뛰어넘으려고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해요. 근데 정부가 지원해서 너무 깊게 참견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어느 정부든 돈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기술과 첨단 산업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그 생존을 해야 하는 기업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되느냐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이 좀 더 깊었고 그러면 일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대일 수도 있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미국이 새로운 반도체 생산의 파트너로 지금 일본을 선택한 거는 확실한 것 같잖아요. 선택한 걸로 보여서 우리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거는 그럼 순전히 그 지정학적인 위험 북한이 있으니 이것 때문입니까 그러면은? 지정학적 위험의 분산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국은 삼성은 그러니까 제가 타이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2개 회사 꼽으면 그 둘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도 손을 들고 나갔거든요. 파운드리 산업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의미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걸 생각하는 거지 한국을 배려하거나 한국을 내치거나 하는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내에 공장이 많아야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리스크 분산 작업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무엇이 있느냐. 일본이 좀 더 따라와 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개발조차 되지 않은 2나노가 자꾸 신문지상에 올라오니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꼭 우리를 버렸다 혹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의 기술력은 이미 어느 정도 된다. 한국은 그러니까는 저기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사실은 이번에 그 라피더스 등 여기 이 개발 지원을 하면서 ASML의 장비도 우선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라피더스가 사실은 지금 아직 만들지도 못하는데 아직은 그 장비를 써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조차 물음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하다는 장비를 우선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선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 1986년에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반도체 협정을 맺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너무 반도체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니까 저기를
죽여서 네. 한국하고 대만이 그 어부지리를 얻은 거잖아요. 네. 물론 미국의 반도체 산업도 그때 다시 살아난 거고. 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네. 봤을 때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너무 컸다. 더 키우면은 과거 일본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싹을 죽여서 적절하게 좀 너무 크지 못하게끔 선을 넘지 못하게끔 해야 돼. 옛날에 일본처럼 이 생각을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걱정하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 기술에서 예. 우리를 완전히 따라오면 어떡하냐. 왜냐하면 중국이 만만해 보이지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렇죠.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그리고 온갖 SCI급 논문 숫자나 뭐 기술 혁신 속도를 보면 모든 부분에서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타이완이 걱정이에요. 타이완에 너무 의존하는 사태가 국가 안보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고 이걸 타이완에 있는 걸 한국으로 옮기는 게 안보적으로 더 도움이 되느냐, 일본으로 옮기는 게 더 도움이 되느냐, 그 정도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 상황에서 네. 일본이라는 강력한 또 하나의 반도체 경쟁자가 네. 호랑이를 등에 업고 호랑이를 등에 업었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을 등에 업고 나타났는데 우리 반도체 이 기업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럴 때 한 차원 높은 제조 말고 서비스 혹은 빅테크 쪽으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어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곡을 개발한 거 보셨죠? 그래서 애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페이셜 컴퓨팅 희한한 개념을 들고 나와서 공간을 두고 이게 이제 게임 기계가 아니고 컴퓨팅을 오피스를 그 일을 이걸로 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돈을 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혁신 기술 그리고 대부분의 반도체 최첨단 공정에 관한 기술력 이 미국에 있습니다. 장비도 미국에 있고 아니면 일본에 있고 아니면 독일에 있습니다. 아니면 네덜란드에 있거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면 좋으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반도체 제조에서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걸 살리는 것이 가장 나은 길이고 이걸 일단은 메모리에서는 유지를 해야 되고 파운드리에서는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경쟁자가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가 최첨단 선단 기술에 있어서 기술 수준이 낮지는 않다. 더 빨리 나가야 되고 좀 더 그 속도를 내야 된다. 제조 차원에서. 왜냐하면 미국이 제조 차원에서 충분한 그 품질 수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타이완과 한국으로 이 산업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미국 회사들이 이 동남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미국이 하고 싶지만 한다고 했을 때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의 불확실성 차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중국이 떠오릅니다. 중국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많이 팔아왔는데 점점 줄고 있고 지금 대중국 수지가 계속 적자죠. 어제 발표된 수지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더 큰 교역 상대다. 그러니 이제 미국 쪽으로 디커플링 시대니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으로 자꾸 이어진단 말이죠. 어쩔 수 없다. 근데 사실은 그건 대국적인 관점이고 미국과 중국의 관점이고 미국과 중국의 관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만의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이를테면 독일이나 프랑스도 각각 자기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우리보다 기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꼭 미국 일변도의 정책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렇다면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해법을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외교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어떤 때보다도 정부의 그 어떤 정책이나 전략이 중요한 때 같습니다. 아까 그 디커플링 얘기 나왔지만은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뭐 반도체 문제도 지금 미국 중 갈등 때문에 생긴 거니까 미국이 디커플링 했었는데 요즘 표현을 바꿨더라고요. 디리스킹이라고. 유럽이 강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 이거는 유럽의
그 중국하고 디커플링은 이제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 네. 경제도 이거 너무나 나쁜데 이거 할 생각 없다라고 이제 자꾸 하니까 디리스킹이라고 위험 네. 제거라는 수준으로 낮추자. 네. 용어로 표현으로만 보면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아,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디커플링이라는 걸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이라는 걸 하고 싶은 분야가 어딥니까? 초미세 공정의 반도체고요. 예. 그리고 자동차 산업입니다. 전기차 산업. 아. 근데 우리나라가 강한 건 어딘가요? 거기네다. 네, 우리나라는 어차피 디커플링이건 디리스킹이건 중국이 어느 정도 미국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싶은 그 산업만 하고 있어요. 그게 고부가 가치여서 우리가 계속 요거에만 투자를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디리스킹이건 디커플링이건 큰 차이는 없다. 그 대국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중국에 안 팔까요? 팔죠. 디리스킹 사회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비전 프로 그거 중국에서 안 팔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아, 그럴 리가 있겠나? 네.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 지금 싶겠죠. 얼마 전에 그 중국에 갔다 와서 머스크는 완전 화제가 됐어요. 나는 디커플링 원하지 않아.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왔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중국에서 안 팔고 싶을까요?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가 중국에서 안 팔면 그 회사들이 지금의 테슬라와 애플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될까요? 그러니 미국은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지금까지는 옅은 대결을 해야 하니 반도체 공정 부분에서 아니면 뭐 전기차 부분에서 공급망을 떼어내야 하는 측면이 있으니 그러니 미국은 계속해서 디커플링 같은 단어가 나올 때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미국도 애초에 디커플링을 아주 면도칼로 그은 듯한 디커플링, 공급망 분리 이건 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국도 중국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절대로 중국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이유도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칼자루는 우리가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이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예전에 공산주의권과 대결할 때 코콤 수출 통제하던 바로 그 수단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밖에 못할 거예요. 근데 따라가기의 문제점은 뭐냐면 따라가고 나면 앞서 나가던 사람들은 더 앞에 나가 있다는 겁니다. 베끼다 보면. 베껴서는 안 돼요. 그 반도체는 국제협력이 절실하고 국제협력망에서 빠지는 순간 도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이 일단 중국을 빼겠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아주 거대한 자본이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역량이 있긴 하나 근데 EUV 장비에서 제외되고 EUV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해야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상황을 계속 따라가기만 한다면 따라가고 나면 다른 나라들은 더 앞에 나가 있고 따라가면 더 나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영원히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목줄을 잡히고 있는 거는 중국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외에도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EU도 중국에 목매는 거고 미국도 디커플링에서는 미국에 그야말로 예전처럼 월마트나 백화점에서 싼 물건을 살 수가 없는데 이러면 미국 국민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난다. 이 생각이 당연히 미국 정치인들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야에서는 디커플링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국도 갖고 있는 카드가 있는 이상에서 미중 간의 이런 그 갈등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선을 그으려고 작업하는 것이 용어 선택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도 선택하고 우리가 뭐 좀 긴장 수준을 완화하는 표현도 하고 타이완 침공을 할 것처럼 하지 않을 것처럼 이런 종류의 말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선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뭐 지정학 관련 책들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미중 대결 국면입니다. 근데 미중 대결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혹시 이게 그 예상치 않은 그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인데 그 물리적인 충돌이 1등이 2등을 두려워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2등이 열심히 쫓아가고 우리 어쩌면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1등이 막아서 역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쫓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분쟁이 더 촉발되고 커질 수 있다는 얘기들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엔드게임.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계속해서 지정학적 위험성은 있고 중국이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런 종류의 얘기가 점점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런 종류의 그 세계관에 바탕을 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 기자 말에 따르면은 2등인 중국이 1등하고 이제 1등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래서 둘이 비등비등할 때 오히려 위험이 생기는 것보다 2등이 더 이상은 안 되겠네.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우리가 그냥 저 밑으로 들어가야겠네. 이러면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아까 말씀하신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이런 것도 그런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에휴 안 되겠네라고 생각했을 때 2등이 에휴 안 되겠네라고 생각했을 때. 2판 4판? 네. 그러네요. 네. 2판 4판이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된 책과 분석과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지금 거기에 가 있다. 지금 이 세계 첨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2판 4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중국이 계속 GDP 그 경제 규모가 곧 미국을 따라잡는다. 중국 그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거잖아요. 중국몽에. 그런데 지금 그 중국의 희망이 2판 4판이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그 원래 기대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원하던 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자동차 산업 분야, 전기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떼어내려고는 하나 사실 중국은 모든 생태계를 다 갖춰 있습니다. 그 수직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요. 광물부터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 제조 그리고 이걸 운용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AI 기술 이 측면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진 나라는 아마 중국밖에 없을 거고 현재는 미국은 요거하고 끊고 우리끼리만 통하는 새로운 전기차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쩌면 미국이 조금 더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다 반도체가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미국 엔비디아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고 물론 엔비디아도 안 팔겠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럼 중국에 팔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어쨌든 중국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따라간다고 하면 미국이 지금 뒤쳐져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럼 다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뒤쳐져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리튬 광물을 아니면 뭐 니켈을 아니면 코발트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알루미늄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중국은 그 조달차가 다 있고 아주 많이 조달하고 있고 국내에서 그걸 기반으로 배터리를 아주 많이 생산해낸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싸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국내에서 훨씬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막 시작해서 쫓아가려고 하는 단계이고 그 차원에서 보자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다고 할까? 그거는 지금 가장 그러면은 그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거는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미국의 물론 그러니까 견제 빼고. 미국의 견제 빼고 기술이죠. 그러니까 기술 분야에서 기초과학 분야에서 중국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CI급 논문도 앞서 있고 AI 운용이나 아니면 감시 카메라 운용을 워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면인식 뭐 이런 거. 안면인식도 그런 기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있는 것들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서방에서 배워와야 할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이걸 자립하지 않으면 혹시 그 화웨이가 그 기술을 빼나가는 탈취의 통로 혹은 아니면 감시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미국이 했지만 중국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중국도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미국의 칩에 계속 의존하면 미국 기술에 의존하면 미국이 우리 다 들여다볼 텐데 걱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결을 위해서 기술 독립을 추구를 하는데 이 독립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칩 월을 쓴 크리스 밀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고 기술 그 자체에서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융합해내는 기술이죠. 이를테면 ASML이 왜 지금의 ASML이냐. 독일 회사도 미국 회사도 모든 나라의 회사들이 ASML의 부품을 팔기 때문이고 40만 개 이상의 부품을 조합해야 EUV 장비가 나오는데 누리호보다 훨씬 더 장비 수가 많습니다. 부품 수가. 이 부품들을 조립해내는 능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느냐. 다 주니까. 사러 가면은 주니까.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사러 가면 안 줘요 이제.
EUV 장비도 안 주고 예. 그런 점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도전이 될 겁니다. 미국 그 자체보다 예. 오히려 기술적인 장벽, 그리고 융합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 이걸 빼앗기는 상황. 네. 중국은 그럼 가만히 그 상황을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그러면은? 그냥 미국한테 납작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해법은 아닌 것 같고요. 시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쩜 그렇게 그냥 똑똑하고 말도 잘하셔 그래. 서영민 KBS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병소 소장과 중국 경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